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여러분, 시즌 3로 창밖의 영화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시즌 3. 와.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즌 끝나고 안 쉬어. 그 시즌 바뀌는데 우리만 알지 뭐. 자, 이렇게 또 10편의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시즌 3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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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이 조금 있었어요. 네. 녹음실을 저희가 다른 데서 한번 해보려고 예약을 했는데 두 분한테 전달을 제대로 제가 못해가지고 아니요, 전달은 하셨는데 까먹은 거죠. 그날 저희가 약간 딴 얘기하느라 네. 신나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지나가 버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홍대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텐데 제가 1시간 걸려서 다른 스튜디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셨었어요? 동작이요. 두 정거장? 거의? 그죠? 두 정거장. 시청에서 홍대 가깝죠. 가깝죠. 어떻게? 예. 근데 돌아가는 길은 가볍게 가실 그죠? 테니까. 네. 네,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네. 아, 뭐 은서 씨는 항상 멀리 오고 있기 때문에 저나 은서 씨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오랜만에 홍대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네. 네. 네, 분위기가 젊은 느낌? 뭐 아까 저희 딴소리 그냥 하면서 조금 워밍업 하자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름애님 오늘 옷이 의상이 너무 예쁘셔서 네. 감사합니다. 약간 붉은기에 빈티지 원피스 그리고 붉은 립스틱 그 이 립스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틴트. 가방 하나 갖고 다니는 하나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니 있지만 요새는 이것만 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럼 뭐 패션 점검 한번 해보죠. 예린 씨는 마린 스타일의 셔츠, 줄무늬 셔츠죠. 아, 네. 네. 콧물이. 콧물을 흘리시면서 근데 편하게 입고 오셨네요. 후드티 네. 입고 오셨고요. 은성 감독님은 또 오늘도 블랙 앤 화이트네요. 남색인데? 또 줄무늬 원피스. 아, 남색이구나. 교수님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아. 안경도 쓰시고. 제가 이 복장 그대로 저번 주에 그 영화에 출연했어요. 아,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영화관 직원 역할로 직원. 네. 직원 복장. 그 재밌게 보세요와 함께 네. 두 편의 영화가 같이 촬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네. 설명을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장애 인권에 관한 오니버스 단편 극영화고요. 장애와 영화를 이제 주제로 3편의 오니버스 단편인데, 네. 그 감독님들 3분 다 또래시고 네. 또 여성분들이시고 네. 실제로 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출연을 하시는 맞아요. 영화로 알고 있어요. 네. 기회가 되면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즌 3의 첫 번째 영화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름은 알 것 같아요. 미저리를 다룰 거예요. 네. 네. 미저리는 은성 감독님이 샤이닝에서 네. 연결 컨텐츠로 추천해 주셨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영화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1990년 영화고요. 네. 감독은 롭 라이너 감독이에요. 네. 두 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네. 고 플립도 연결 컨텐츠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리고 A Few Good Men. 최근작 뭐 2000년대 넘어와서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도 만들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 롬라이너는
오늘은 좀 약간 연결고리가 많아요. 저희가 음. 여태까지 방송 22번 정도 했는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샤이닝을 이 롬라이너가 보고 나서 아 나도 스티븐 킹 소설로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먼저는 스탠 바이 미를 1986년에 스티븐 킹 소설로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소년들의 성장 영화고 네. 두 번째로 만든 게 미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둘 다 굉장히 잘 됐죠. 네. 원작은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 킹의 동명 소설 1987년에 나온 소설이고요. 배우는 제임스 칸. 예. 예. 여기 또 연결고리가 잭 니콜슨이 캐스팅이 되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좀 겹치는 것 같다고 스티븐 킹 소설에 또 공포 영화에 나오니까 그래서 거절 후에 제임스 캐릭터가 칸. 너무 다른데?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긴 하다. 근데 약간 미친 작가였잖아요. 샤이닝에서. 아. 여기도 작가니까 좀 음.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샤이닝에선 작가라기보다 작가 지망생 아닌가? 그렇죠. 작가 지망생이죠. 네. 그다음에 캐시 베이츠, 애니, 리차드 판스워스, 경찰 아저씨,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사무로 도와주는 프란시스 스턴하겐 배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캐시 베이츠 연기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스카도 받으시고 골든글로브 둘 다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호러 스릴러 장르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거래요.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이 장르로는 여우주연상을 안 받았나 봐요. 또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호러 스릴러 장르의 조연상, 조연상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1968년에 로즈메리 아기의 루스 고든. 네. 네. 미니가 조연상을 타셨었나 봐요. 네. 그 후로는 또 받으신 거고. 그 후에는 조디 포스터, 양들의 침묵으로 조디 포스터, 블랙스완으로 나탈리 포트만이 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르로는. 자, 이제 줄거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줄거리 첫 장면부터 유정님? 네. 네. 이게 소리가 들리려나? 뭔가 첫 장면 이렇게 ASMR.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마이크를 제가 듣기 좋다. 네. 검은 화면에 이렇게 타자기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냥 한 개와 담배 한 개 피가 매크로 렌즈로 촬영된 듯 오. 전문성. 네. 아주 근접샷으로 보입니다. 거의 되게 성냥 한 개 피가 거의 뭐 기다란 화면 가득, 막대기처럼 네, 맞아요. 보이죠. 그리고 아웃포커싱된 뒤편에는 타자기를 치는 사람의 형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와인잔이 정가운데 보입니다. 역시 이 와인잔도 한가운데 화면이 꽉 차게 클로즈업이 되어 있고 뒤편으로는 타자기와 타이핑하는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으로는 그 돈페리뇽 와인이 얼음이 있는 글라스 버킷에 이제 파묻혀 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이 바로 이 타자기 치는 클로즈업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써 있는 글이 하지만 그게 없었더라면 거기에 또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장면에서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소설가 폴 쉘던이 등장하는데요. 자신이 쓴 원고에 연필로 The End라고 씁니다. 그리고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자신의 원고를 넣고 샴페인을 따고 담배를 피웁니다. 집 밖으로 나온 쉘던은 눈을 뭉쳐서 나무에 맞추고는 솜씨는 여전해 라고 말하고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경쾌한 음악이 흐르면서 폴이 탄 차가 눈이 쌓인 산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 굉장히 뭔가 호러 영화의 글씨 같은 빨간 글씨에 두꺼운 폰트로 제목이 뜹니다. 미저리. 네. 네. 연결고리 또 하나 있네요. 네. 눈. 샤이닝가. 네. 눈길을 달리는 그렇죠. 산길인데 여긴 눈이 쌓여 있었고 그러네요. 이때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은성 감독님이 설명해 주신 게
거의 다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출발을 할 때 노래는 되게 신나는 음악이 나와요. 네. 뭔가 펑키한 약간 그런 너무 경쾌한 음악 속에서 기분 좋게 막 달리죠. 네. 근데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아슬아슬하잖아요. 운전하는 게. 그리고 되게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산 아래로 막 열심히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고요. 네. 결국에 폴의 차는 길 밖으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과거 회상 장면으로 또 이어져요. 폴이 출판사 편집자랑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폴은 작가라는 건 앞에 나왔지만 어떤 걸 쓰느냐. 미저리라는 대중소설의 작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저리라고 하면 왠지 여자 주인공일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사실 여자 주인공은 그 집착하는 여자 주인공은 앤이고 이 미저리는 이 폴의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죠. 네. 오히려 집착이 아니라 순애보적인 그런 여성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미저리도 있잖아요. 또 있어요? 그쵸. 사람이 아니죠, 걔는. 네네. 곧 나옵니다. 네. 그 친구. 근데 이 미저리가 그에게 폴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폴은 이제 그만 미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네. 뭐 새로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주인공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편집자는 반대를 하지만 말릴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 얘기고 다시 추락한 차로 이제 돌아오면 뒤집어진 차 속에서 폴은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폴을 구해줍니다. 일단 폴의 가죽 소설 가방 그거를 품에 쏙 넣고요. 폴을 어깨에 거뜬하게 짊어진 채로 눈보라 속을 걸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폴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예린 씨가 해주실래요? 뭐였죠? 따옴표로 나는부터. 나는 당신의 팬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네. 바로 이런 목소리가 그 흐릿한 의식 속으로 겹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뜨면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오죠. 이 여자의 이름이 바로 앤이고요. 캐시 베이츠가 연기합니다. 이 캐시의 머리는 단발머리인데 약간 흰머리가 섞여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을 어깨에 짊어지고 거뜬하게 걸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만큼 좀 힘이 좋아 보이는 덩치가 좀 크고 건장한 느낌의 여자예요. 게다가 좀 독특한 동거인이 있어요. 그 예린 씨 이렇게 바로 돼지 한 마리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이 돼지 이름이 미저리예요. 놀랍게도. 네. 왜냐하면 이 애니는 폴의 미저리의 정말 광팬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가 막혀서 병원도 못 가고 전화도 못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내가 돌봐주겠다. 이러니까 폴은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게다가 자기 다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심하게 골절이 돼가지고 그 보라색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는 미저리의 광팬이고 또 폴을 발견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네. 항상 폴의 뒤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도 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무력하게 그 주황색 알약을 받아먹으면서 폴이 일단은 삶을 연명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저리 9권이 출판이 돼요. 애니는 설렘 속에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9권의 미저리는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읽은 팬인 애니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날 밤의 애니는 그 전에 다정한 그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죠. 자고 있는 폴의 침대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깨워서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네가 어떻게 미저리를 죽일 수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는 다음날 침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미저리가 변질된 건 당신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당신 새 작품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면서 새 원고를 바베큐 그릴 위에 얹어서 가지고 들어오죠. 네. 그리고 불을 붙이라고 네가 스스로 불을 붙여라 없애라 이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가솔린을 폴의 몸에다 막 뿌려요. 그러니까 협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폴은 결국 원고를 태워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폴은 이 애니의 집에서 고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 집이 숲속에 있고 폴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방 밖으로 하루는 겨우 나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전화는 아니 텅 비어있는 그냥 플라스틱 껍데기일 뿐이었고요. 또 이 미저리에 대한 팬심이 단순히 팬심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스토킹 수준이다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됩니다. 네. 그 사이에 경찰은 수사를 시작을 하고 폴의 몸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지만 애니는 또 애니 나름대로 이 폴을 묶어두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폴은 그녀를 위해서 그녀만의 미저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폴은 미저리와 애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둔. 두둔. 네. 여기서 말한 미저리는 돼지인가요? 작품인 것 같아요. 아, 돼지요? 그렇죠. 그 돼지, 그쵸. 돼지가 무슨 죄겠어요, 뭐. 너무 옥자. 귀엽던데? 귀엽죠. 목에 방울도 달고 근데 있잖아요. 애완용 돼지는 아닌 건가? 너무 크죠? 응. 그리고 집 안에 없었어요 보니까. 아, 그러네. 응. 그러니까 갈색 돼지고 베이브 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큰 갈색 돼지, 멧돼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애니가 외로울 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주었던 네. 존재죠. 자, 이제 미저리에 대한 5자평부터 해볼게요. 네. 은선 씨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작가의 숙명. 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작가 대 대중. 전 완전 안 이어져요. 남녀 육탄전. 그 장면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 장면 맞아요.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었어요. 네. 그죠? 자, 은선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좀 블랙 코미디? 좀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작가라는 그 창작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를 블랙 코미디로 이제 가둬두는 그런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저리는 작가인 폴 셰던이 꾸는 악몽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작가는 스스로 이제 그 폴 셰던도 그렇고 스스로 인정할 만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작가는 비평이나 독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독자를 미저리라고 친다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맞나요? 한 번씩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은선 감독님이 오늘 되게 맛있는 식빵 사오셨는데 식빵에 많이 집중하시더라고요. 감을 잃으셨어요. 저도 배가 좀 불러오니까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아니 있는데요. 좀 덥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여기가 좀 벗었어요. 더워요. 네, 네. 좀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진짜 많이 오늘 풀렸어요. 추울까 봐 엄청 두껍게 저도. 입고 맞아요. 오늘 꽃샘추위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 가디건 되게 두꺼워. 여기가 이 되게 녹음실이 좀 따뜻하다. 따뜻해요. 따뜻한 편이네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작가 대 대중이라고 했고요. 그 공포 영화가 드디어 처음에 68년작 로즈메리 아기, 그다음에 87년인가 샤이닝, 네, 80년인가. 네, 80년대라고만 기억이 네. 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로 넘어와서 미저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또 살펴봤을 때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대중작가 그리고 스토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를 그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봤을 때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폴이 모든 창작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애니는 모든 대중의 변덕까지 포함해서 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너무 좋아, 당신 너무 좋아요 하다가 맘대로 안 풀리면 화도 내고 또 다시 써라. 그러니까 약간 한국 드라마
아시죠? 그렇죠. 완결 엔딩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실제로 한국 드라마는 뒤를 열어놓고 그걸 반영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블랙 코미디라는 게 좀 와닿는데 스티븐 킹 자신이 대중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애니는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텔레비전도 되게 좋아해요. TV 프로그램도 막 즐겨보고 그러니까 하나의 적극적인 대중이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폭력성이나 그 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대중과 작가의 대결처럼 보였습니다. 네. 저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저랑 완전 근데 그 장면 좋았어요. 네. 저는 이게 90년대 영화고 87년 소설이고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이미 쓰여지고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런 좀 오래된 영화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러죠?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 영화니까 얼마나 새롭겠어 이런 부분. 근데 그런 거 계속 깨닫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따가 연출 그쪽에 얘기하면서 더 나올 수는 있는 건데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둘이 서로 나중에 진짜 막 퍼큐 날리기 전까지는 계속 기싸움 하잖아요. 네. 하면서 폴 쉘드는 나름 이 여자를 약간 좋은 말로 구워 삶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되게 뻔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고립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 정서적인 위안을 주어서 그 다음에 뭐 탈출을 한다 이런 것들 예상되는 스토리를 다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30년 전의 작품이 맞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그 예상을 벗어나는 가장 정점을 찍은 게 그 둘이 육탄전을 벌이는 거였어요. 네. 남자랑 여자가 물론 남자가 두 다리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게 약간 1대1로 맞아요. 막 죽어라고. 때리고 막 물고 막 그렇게 하는 눈 게 찌르잖아요. 맞아요. 약간 레슬링도 생각나고 아, 그러네. 반칙 레슬링. 그죠. 그런 부분이 정말 새롭고 오히려 요즘 영화에서도 난 잘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네. 육탄전이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 지금 기억나는 건 정지우 감독님 모던보이에서 김혜수랑 박해일이 그 산속에서 딩굴면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그거는 되게 육탄전이긴 했지만 뭔가 로맨스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뭐 약간 좋아하는 게 있나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뭔가 그 연상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싸움이긴 했거든요. 근데 미저리에선 비유된 거 없죠. 그냥 육탄전이죠. 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거의 이 수준이고 저는 심지어 나중에는 안쓰럽게까지 했어요. 그 애니가 그러니까 힘이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여성의 근육량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폴이랑 싸우면. 그리고 금방 죽어요. 또 그렇게 오래 싸우지도 않지 않나요? 싸우는 시간이 짧은데 계속 일어서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서고. 그렇죠. 결국 자기가 그토록 뭐 이렇게 기대했던 작품을 싸우던 그 타자기에 맞아 죽잖아요. 아니에요. 옥자에 맞아 죽어요. 뭐에 맞아 죽지? 옥자. 돼지한테 맞아 죽어요? 돼지상. 타자기에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고 그러다가 처음에 타자기에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그 다음에 타자기 위로 넘어지고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옥자로 맞고.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머도 구사해요. 엄청 웃겨요. 유머 많아요. 엄청 웃겨. 기억이 안 나. 되게 웃긴 것도 있었고 그 뻑큐한 것도 웃겼어요. 네. 저 양반 참 이러면서 아시죠? 창문에서 진짜.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 자기 원고 다 탄 다음 날도 뭐 유머 같은 거 구사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와인에 약 타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냥 엎어버리고 말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 웃겼는데 그 다음 씬이 미친 듯이 원고 쓰는 거.
이제 길이 없다. 포기하고. 얘 말을 듣는 수밖에 없겠다 네. 하면서 원고 쓰는 거 그런 거. 맞아. 아. 근데 그 약을 먹었으면 재미없었을 뻔했어요. 그니까요. 네. 그 와인에다가 음. 수면제 같은 거겠죠. 그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래요. 그거를 몰래 엄청 모아놓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든 로맨틱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갖고 와인에 그걸 넣었는데 네. 그냥 너무 허무하게 이러면서 그냥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웃기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시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게 딱 약간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미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고 영화에서 딱 이렇게 마무리 되겠다 하면서 예측이 될 만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걸 벗어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웃겼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 그 폴 셸던 표정이 맞아요. 그런 죽입니다. 서스펜스 장면들이 몇 군데 있죠.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서스펜스가 관객이나 관객 우리들은 너무나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극 중에서는 그게 이렇게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재밌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처음에 나왔던 게 저는 그 장면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보안관이 눈길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리고 카메라가 패닝하면서 그 차 바퀴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 좀만 내려오면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거 못 보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런 장면이라던가 와인도 저거를 먹으면은 애니가 잠을 들거나 여튼 뭔가 성공할 수 있는데 폴시즌의 계획이 근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보안관 아저씨가 주는 방식이 샤이닝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흑인. 맞아요. 많아요. 스릴러 영화, 호러 영화 이런 영화에서는 도와주러 오는 친구나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요. 너무 맞아요. 허무하게 네. 총 한 방 맞고 도끼 한 방 맞고. 맞아요. 그리고 보니 이분도 굉장히 노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또 보여질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한가로운 보안관 어떻게 보면 네. 맞아. 사건 사고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혼자서 업무를 다 하고 아내하고 둘이서만 하잖아요. 근데도 꽤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어서 네. 추적을 해서 왔는데 네. 준비성이 좀 부족하셨다. 그 아내하고 하는 것도 좀 재밌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미저리가 그런 유머 코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더 보는데 부담이 없었다. 네. 롬라이너 감독이 강점이 저는 코미디인 것 같아요. 음. 편안한 코미디. 그러니까 롬라이너 감독 영화들을 제가 이 감독이 좋아서 영화를 봤다기보단 영화를 봤는데 좋았는데 이 감독이네? 이런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이게 작가가 노라 에프론인데 제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노라 에프론 감독이 만들었다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 작가로서의 어떤 그 창작자? 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감독으로서는 저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입력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스탠바이 미부터 미저리, 뭐 플리,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런 영화들 보면서 참 드라마랑 코미디에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이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 영화에도 등장하고. 이 영화 어디 나와요? 그 수사를 하는 보안관과 네.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그렇구나. 되게 푸근한 아저씨였는데. 네. 아, 그랬구나. 그러네요. 막 감독의 인장이 막 명확한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네. 뭐 홍상수, 박찬욱, 뭐 타란티노, 막 이렇게 음. 분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인장이 딱 분명하다라고 하는 감독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간 영화 안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감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롬라이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면서 자신만의 강점인 어떤 코미디 요소들을 넣으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탠리 큐브릭 하면은 뭐 완벽주의자 감독 뭐 이런 거 있고 뭐 있는데 뭐 롬라이너 감독 하면은 뭐지 그냥 잘 만드는 감독? 장르도 잘 가리지 않는 것 같아. 장르도. 네.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5차 병원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이제 연출과 연기 한번 들어볼게요. 감독님 얘기도 조금 했고 이
캐시 베이츠. 지금도 이런 캐릭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육탄전이 가능해야 되고 일단 특이해요 캐릭터가. 이게 원작 소설은 더 잔혹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초기 구상은 정말 끔찍하고요. 초기 구상은 어떻게 되냐면 죽고요 폴이. 그리고 요리를 해요. 포를요? 네, 그래서 미저리가 먹어. 돼지가.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네. 책 커버를 만들어서 완전 그 애니만의 자기 에디션 양들의 침묵이네.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건 구상. 그런데 그걸 돼지의 침묵. 진짜. 네. 그런데 그 구상들을 다 좀 순화해서 아마 원작도 죽진 않을 거예요. 이런 방식의 흐름으로 가는데 대신에 좀 잔인한 수위는 많이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뭐였어요? 혹시 보시면서? 책을 안 봐서 저도 아니 영화에. 영화에서 응. 눈 찌르는 거. 눈 찌르는 거? 저는 보안관 그 가슴 중앙 관통하는 총. 전 발목 부러뜨리는 거. 그 유명한 장면이죠, 진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묘했거든요. 이게 보안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부부인데 되게 재밌게 뭔가 또 다른 미절이죠. 빈정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흡사 보면은 되게 무능한 남편과 생계를 책임지는 부인이 싸워가지고 혼내주는 뭔가 그런 느낌의 어떤 정서도 좀 받았거든요. 미저리에서. 네, 미절이랑 폴쉐던이랑 그러네요. 뭐 이것저것 씻겨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는데 뭐 투정물이잖아요. 일종의 뭐 그 계획이 있었지만 종이를 사오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산 부부 같은 느낌도 저는 들었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는 말 안 듣는 아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막 그 영화 살인 그게 들어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냥 그 살인마잖아요. 애니는. 네. 근데 그게 빠져도 일반인에게 가지고 있는 광기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너무 영화 살인범인데 그럼 너무 우리랑 괴리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냥 사이코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실 제가 별명이 미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저리. 네. 제가 저한테 약간 붙인 별명이기도 한데 그런 변덕성과 약간 누군가한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약간 희화화시키기 위해 붙인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방금 여름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화 살해범이 되면 저는 사실 미절이라고 저를 부르면 안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닌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을 때 제가 저를 미절이 혹은 주절이라고 붙이기 더 이제 익숙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코믹한 이미지가 막 떠오르지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그 90년대 한국에서 네. 뭐 이영자, 신동엽 이런 콤비들이 저 봤어요, 심지어. 네. 이경규, 양희경. 봤다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라했어요? 패러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방송 3사에서 남녀 콤비들 있잖아요. 뭐 말했던 이경규랑 이경규, 양희경은 진짜 그게 네.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되게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에 날 정도예요. 진짜요? MBC. 거기에 너무 이미지가 각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저리를 너무 이렇게 살인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집착하고 뭔가 변덕스러운 어떤 좀 덩치가 있는 여성 이런 맞아, 느낌으로만 이미지가 너무 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무의식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살인을 하고 그러지? 이러면서 약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저는 약간 그 스크랩북 보면서 되게 노력했어요. 이 미저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네. 그래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설정이었던 것 같긴 해요. 원작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원작에는 그게 더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영화상으로는 미저리는 그런 살인범처럼 안 보였는데. 네. 물론 뒤에 총으로 경찰을 죽이긴 하지만 의외로 너무 순순히 말 잘 듣지 않아요? 폴 말? 맞아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게 소설에 관련된 경우에는 말이 잘 듣더라고요. 그냥 소설 갖고 협박할 때 네, 마지막에 죽는 원인도 소설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불태우겠다. 아직 못 봤는데 끝까지. 그래서 그거 구하려다가 그렇게 육탄전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폴 셰던이라는 남성 소설가를 좋아했다기보단 미저리를 쓴 작가인 그 사람을 뭔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린 씨가 말한 대로 소설에 관한 한 굉장히 순종적이었다. 네. 그러네요. 특히 미저리라는 인물. 네. 동일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동일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그 대중과 그 캐릭터가 다른데 네. 굉장히 동일시하면서 네. 이입하고 뭐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랑 참 앤이랑 겹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악플러? 근데 혼자서 하고 있지만 미저리는 악플러의 모습도 좀 그려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작가의 반항? 보면 그 스크랩북에 처음에 아빠 죽은 기사부터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보면 그 아빠가 집에서 뭐 죽은 내용 그거부터 해서 동급생 그러니까 같은 간호학교에 있었던 1등 하던 사람이 죽은 거 그리고 오랫동안 콤마에 있었던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서 죽어나간 거 그다음에 영아 사례가 쭉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미저리래 애니가 집에서 즐겨보던 그 TV가 약간 짝짓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스튜디오. 네. 되게 사랑의 로맨스의 결핍이 있는 네. 인물인 것 네. 같아서 저는 그 남편이랑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일까? 남편이 있었을까? 응.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랑 이혼을 하기보다는 남편을 오히려 죽였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남편에 대한 기사는 없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경시한다. 막 이러면서 비판하죠. 애니가. 맞아요. 결혼은 신성한 건데 이러면서. 자, 그러면 연출적으로는 은선 감독님이 해주실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미저리의 연출적 특징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롬라이너 감독 얘기하면서 그 감독의 특징은 얘기하긴 했는데 이 영화 안에서 특징 저는 굉장히 샷바이샷하기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샷바이샷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쪼개가지고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장면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오프닝 장면으로 그 성냥개비랑 담배 한 개비가 굉장한 클로즈업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장면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뭐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뭐 성냥은 무슨 색깔이고 담배는 어떤 브랜드의 뭐고 조명이 어떤 형태로 비춰지고 있고 카메라는 어떤 렌즈로 썼고 약간 이렇게 상세하게 써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네. 소설가 지망생이 뭐 필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화 연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쓰는 과제의 어떤 한 형태이기도 한데 영화가 굉장히 이야기가 장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찍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정말 헬기 장면 빼고는 뭐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만한 네.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차가 뭐 이렇게 전복되는 상황이랑 그런 거 빼고는 집안에서 거의 벌어지는 일인데 또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잘 짜여졌잖아요. 그런 컨티뉴이티를 굉장히 잘한 영화 같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장면별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네, 효율적으로 찍은 영화 같았어요. 공간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거 연극으로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연극으로 미저리가요? 네, 그 얘기 봤어요. 그 브루스 윌리스가
미국에서? 네, 브로드웨이에서 포이쉐던 역을 했는데 뭔가 액션 배우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질의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게 뭐 잘 이렇게 이입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봤어요. 찾아서 기사에. 그렇게 근육질의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다리 2개가 부러져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재밌긴 할 것 같은데 더. 근데 다이아드 같은 거 너무 불사조인데 다리 좀 부러졌다고 그거를 왜냐면 팔로 막 기어올라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브루스 윌리스는. 그래서 설득이 안 됐나 봐요.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는 게 이상하다. 탈출하고도 연기 남는데.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면 막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혹평? 캐스팅 때문에 그랬대요. 진짜 제작비는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렇게 폴의 시점에서 애니를 바라보는 안각샷. 네, 아래에서 위를 비추고 네. 애니가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얼굴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후레쉬도 아래에서 비추면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래에서 비추니까 애니가 더 거대하고 좀 더 공포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포시던 배우가 키가 실제로 되게 큰데 그렇게 앉아 있고 카메라가 이제 내려서 찍다 보니까 두 사람과 대비했을 때 좀 왜소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제임스 칸 배우 다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대부? 저는 읽어봐서 거기 나왔구나라고 알았지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저 대부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같은 배우인지 몰랐어요. 장남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니. 저 장남 그죠? 원래 더 큰 형이 배다른 형이니까 순서대로 하면 아마 둘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소니? 이름이 소니였나? 산토스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아무튼 그때는 완전 진짜 약간 망나니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다 총 맞아 죽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여기서 좀 로맨틱해 보였거든요, 이 사람? 맞아요. 미저리한테 로맨틱하진 않았지만 사람 자체가 좀 로맨틱함이 있는 사람? 어디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느낌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게 마지막에 식당에서 자기한테 이제 팬이라고 고백하는 그 웨이트리스 한 명이 있잖아요. 뭐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좀 젠틀하고 로맨틱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원고 애니가 읽어도 되냐고 하니까 나한테는 원칙이 있다. 맞아, 대리인과 뭐 누구만 읽는다 그래놓고서 대리인과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아이 뭘 로맨틱해 그게. 술수 페르몬 빠져나가려고. 페르몬 소환된다. 페르몬이 아니라 페르민이라고. 자꾸 예린 씨가 로마의 남자 주인공을 페로몬이라. 그건 그 남성을 유혹할 때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맥상통하네. 포켓몬도 아니고. 네, 페르민. 약간 유머러스한 거? 그러니까 좌절을 하기보다는 좀 더 계속 희망을 갖고 좀 긍정적인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거 타사기로 이렇게 하루도 가는 거. 그니까. 재밌죠. 어떻게든 살려고 이제 상체밖에 단련을 못하니까 운동기구도 없고 타자기를 들어서 막 운동도 하죠. 진짜 약간 이 영화 보면서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액션 씬에서 맞는 거 보는 것만큼 힘들어하는 게 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오기 전에 뭘 해야 돼. 저 그거 진짜 쫄깃쫄깃해서 그거 못 보거든요. 저. 근데 그런 것과 코미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영화 뭐야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애니가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지 않아요? 많이 무서우셨어요? 근데 이제 폴 같은 경우에는 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거기서 오는 공포가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에서 오는. 이게 그래서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뻔하게 무섭게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감금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이렇게 노골적인 학대 있잖아요. 때리고 뭐 여성이라고 하고 남성이 가두면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런 것들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고 먹을 것도 되게 안 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밥상 되게 잘 차려주고 맞아. 그죠 뭔지 알죠 되게 그래서 작가인데 네. 딱 필요한 타자기를 사주고 네. 그런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포죠 그게 하지만 그게 너무 노골적이고 유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은유될 수도 있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적이기도 하고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